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복 조치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대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대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몽고 측은 그해 12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1,075주, 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 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몽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몽고 측의 압류 신청 등을 수용한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 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습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 송달 절차를 시작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달 4일 이후로 주식 감정 등 피고 측에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4달 4일 완료된 이후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항책 발동을 상정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일본에 본의 아니게라도 가지 않게 되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일본계 자금을 축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일본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자금 회수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 관련 자산에서 일본계 은행의 비중은 32%로 최다 채권자였습니다. 일본계 은행의 비중은 1994년에는 40%에 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계, 독일계 자금의 비중이 미미했을 당시 일본계 은행은 한국의 외화 자금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자금 회수에 나섰고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는 글로벌 자본의 유출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이후 일본계 은행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2006년에는 7.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자금을 회수해 국내 외화자금 시장을 악화시켰고 이 같은 비중 축소로 인해 일본계 은행의 국내 비중은 2007년에는 11%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간사함을 알고 꾸준히 그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의 한국 관련 자산 규모는 563억 달러로 국내 은행 총자산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위기 당시에는 일본계 은행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채권자였다면서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강해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의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부 외교소식통은 이번 건의 경우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신문, 매각 명령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곧바로 현금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던 일본은 한국의 철저한 준비성에 갈 곳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한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 중인 일본 아베 신조 정권 내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보유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28일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미국제로 영국에밖에 판매되지 않는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상배치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시어 배치 계획을 철회한 이후 미사일 방어태세를 논의하는 자민당 검토팀의 비공개 회의에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수의 방위상 경험자와 국방종 유력 의원은 적기지 공격 수단의 하나로 토마호크 도입을 주장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정 부처의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을 갖추고 정책의 결정권을 쥔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이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300km 이상인 함정 배치용입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산케이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캐니스터, 즉 발사관을 조금 개량하면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호위함에 토마호크를 탑재하면 북한 거의 전역과 중국 영토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2013년께 비공식 미일 협의에서 토마호크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야 타케시 전 방위상은 28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자위대를 공격형으로 바꾸고 그것을 억지력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고 전수방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 전략의 자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자민당 소속 중의원인 이와야 전 방위상은 적 기지를 공격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극동 지역의 안보 환경을 극도로 긴장시킨다라며 군비 확장을 더욱 재촉하기 쉽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해 왔었습니다. 100만 파운드 초는 500kg을 300kg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입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도 사거리나 중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 수입에 있어 미국에 팽당했지만 한국은 미국의 인정을 받고
세계 군사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